예, 그러면 집중 토론을 위해 정광화 전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정광화입니다. 여기 토론을 맡으신 분들 양력이랑 모든 소개는 사회자분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소개는 안 하고요. 우선 이렇게 토론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2시 이후에는 다른 세션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토론자분들께서는 5분에서 10분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시간을 좀 줄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에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가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지체를 했는데요. 5분 이내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순서가 원래 이정일, 신성 이렇게 존칭 빼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로 가기로 했는데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근데 우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께서 빨리 사무소로 신문사로 들어가 보셔야 된대요. 요즘에 세상이 하도 재미있게 돌아가니까 아마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현실 논설위원이 먼저 발표를 하시고요. 토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원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안 의원님. 예, 저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입니다. 시국이라서요. 지금 또 빨리 들어가서 사설을 써야 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오늘 이 기초 연구 관련해서 이렇게 그 두 분 박사님 발표해 주시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언론 쪽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크게 코멘트할 전문 지식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그래도 불러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느끼는 바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 2012년인가요? 2013년 이 Doing Capitalism in the Innovation Economy. 그러니까 우리나라말로 번역하면 책 제목이 혁신 경제에서 자본주의 하기 정도로 번역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제에는 업스트림이 있고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이제 업스트림은 이제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R&D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이제 기초 연구가 되겠죠. 근데 그 업스트림 쪽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웨이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모르니까. 왜냐하면 핵심 경제에서는 어차피 불확실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이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하다 보면 업스트림 쪽에서 웨이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 쪽으로 간다는 건 이제 시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혁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웨이스트란 말을 하고 이 버블이란 말을 이렇게 동원을 해서 그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혁신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웨이스트와 버블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R&D라든지 혁신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던진 게 아닌가. 물론 그 웨이스트라든지 버블이라는 그 부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소해야 될 그런 어떤 웨이스트나 버블도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감내해야 될 웨이스트라든지 버블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 기초연구라는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팔로우와 스탁의 개념입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팔로우와 스탁을 혼동하기 시작하면 경제 현상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팔로우는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매달, 매일 또는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통계치가 될 테고요. 스탁은 어큐뮬레이션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좀 보면은 이 기초연구 또 아니면 대한민국 R&D 전체에 대해서 항상 세계 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GDP 대비 GDP 대비 정부 투자가 다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팔로우 개념이잖아요, 그죠? 연 단위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생산성하고 바로 연결을 지웁니다. 나오는 게 별로 없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난리지는 어떤 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 그 난리지의 생산성은 팔로워보다는 스톡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톡이 얼마나 쌓였느냐 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난리지에 대해서는 수학 최정을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 쌓인 스톡에서 팔로워 한 단위가 더해졌을 때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생산성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수학 최정이라는 거는 스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진이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이 R&D 한 단위를 투입했을 때 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스톡 측면에서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한 이렇게 한 뭐 길게 잡아서 한 20년 또는 뭐 짧게 잡아서 한 10년 동안 이렇게 남들 R&D 투자에 있어가지고 갈목할 만한 증거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바로 R&D 생산성 인식으로 연결 짓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실 이 이민영 박사님 그 말씀하신 R&D 패러독스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코리안 R&D 퍼셉션 패러독스, 어떻게 보면 R&D한 인식의 패러독스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팔로우와 스톡의 개념에서 보면. 그래서 스톡의 개념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구와 관련된 수많은 통계들, 뭔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연구가 있을 것 같고 가짜 연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그 자체에 갖는 여러 가지 또 함정이 있어서 그게 정말 기초연구라고 분류된 그 부분 중에 트루 베이직 리서치하고 폴스 베이직 리서치가 있다면 그건 내용적으로 우리가 한번 엄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적 어떤 그 한계성,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의구심을 지금 떨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탑다운하고 이렇게 바텀업을 이렇게 주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고 바텀업은 마치 선 같고 탑다운은 악 같고, 그래서 탑다운은 뷰로크라틱하고 바텀업은 뭔가 좀 오토노머스,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저는 그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텀업이냐 탑다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탑다운이 됐건 바텀업이 됐건 연구자가 주도하고 참여하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본질적인 문제지, 그걸 뭐 둘로 이분법으로 접근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 기초연구를 개인하고 집단을 나누잖아요. 근데 이 개인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인을 솔로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개인 한 단위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미슬리딩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개인을 소집단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어떻게 혼자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소집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리 기초연구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 단위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연구에 크리티컬 메스는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아마 국민청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1억 이상의 뭔가 과제들을 좀 많이 늘려달라 하는 거는 뭔가 지금 기초연구의 크리티컬 메스에서 뭔가 상당한 지금 어떤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전 지적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개인을 소집단으로 해석을 해서 연구비에 있어 가지고 개인이냐 집단이냐 이 이분법의 틀에서 일단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송충환 박사님이 이제 IBS 이렇게 쭉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IBS가 뭔가 디펜스 한다는 뭔가 디펜스 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 분위기가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같이 기초연구를 하면서 한쪽은 공개하고 왜 한쪽은 디펜스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뭔가 IBS의 어떤 그 가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랄까 또는 문제점이랄까를 뭔가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지금 IBS는 디펜스 해야 될 입장이고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은 어그레시브 해야 될 쪽으로 나가는 입장인가. 거기서 뭔가 문제의 출발점을 삼으면 지금 우리 송중환 박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솔루션이 아마 얻어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논설위원 답게 사실 기초 연구에 대한 퍼셉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래대로 그래서 이정일 아리바이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참석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산업계 쪽에서 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한 결과를 사용하는 이쪽에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 연구가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런 포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기초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포럼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처럼 저는 이 기초연구에 대해서 관점을 좀 그렇게 봤습니다. 연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돼야 된다. 뭐 양적인 개념에서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는 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 이민영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좀 그 측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이제 이 발표자께서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발표한 자료 내용에 보면은 좀 이 자료 통계상에서 여러 가지 좀 언미치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식을 좀 깨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는 기초 연구를 하고 기업에서는 응용 연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연구 비용적으로는 뭐 기업이 더 많다. 먼저 이런 내용 통계를 보면 더 내용을 들여다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좀 뭔가 환경적이나 또는 이 전체 결과들이 좀 약간 미스매치되고 또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갭들이 발생을 할까? 수요자나 공급자나 다 지금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기초 연구를 해서 공급을 하는 입장이나 그거를 응용을 하기 위해서 받는 입장이나 보면은 부족하다 뭐 하는 부분이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산업 정보 시대에서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융합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융합화의 부분의 중심에는 사실 뭐 저희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 궁극적으로 내 거를 다 내놓고 상대방 거하고 같이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건데요. 내 거는 안 내놓고 상대방 거는 내놓으라고 하는 관점도 분명히 하나 오픈 이노베이션을 주장하는 부분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되려면은 기초 연구도 기초 연구 자체를 통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기초 연구가 있어야만 응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다 봐주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제 평가를 하니까 당연히 뭐 기초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수요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뭐 쓸만한 게 없다 이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갭 현상이 점점 커지지 않나.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는 경제 논리도 뭐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국가 경쟁력을 과학기술 쪽에서 어느 부분 쪽에서 이제 강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큰 컨트롤 타의 방향타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유스러운 이런 기초과학 연구가 또 응용도 자유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제 또 그다음에 서로의 어떤 신뢰성 즉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분들이 좀 결여돼 있어서 그런 교류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진정한 부분들이 사장이 되고 있어서 어떤 거는 좋으면서도 발견이 못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너무 버블로 돼갖고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악순환이 되는 고리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해결점은 결국은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제도 환경적인 요소를 좀 다 마련해 줘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 장터에 대한 부분들이 기초와 응용 간에 서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뭐 시간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뭐 강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과 이렇게 수요자 기초 연구의 수요자 측면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환경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중에 구체적으로 기술 장터의 필요성을 이제 활성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은 신성민 서울대학교 화학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대 화학부 신성민입니다. 저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쪽
의견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처음에 저희가 2004년에 사실은 기초연구에 대한 정치연구를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송충원 본부장님도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에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양적인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초 연구나 기초 과학이 그 어느 정도 그 수준이 향상된 것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저희가 새로운 어떤 그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어떻게 발전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했던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때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그 기초 연구가 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몇 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 두 번째 그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노벨상이 항상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도 그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최근에도 이제 노벨상 발표 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는 거는 올해도 또 일본이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계속 하는데 그 당시 2000년대 초에도 사실은 그 당시는 화학 쪽은 사실은 3년 내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멘붕 상태가 됐었는데 그럼 왜 일본이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이 그때 사실 받은 세 분이 약간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노요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일본 그 화학계에서 거의 그냥 노벨상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항상 얘기하셨던 분이고 시라카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일본 과학자들도 노벨상 발표가 났는데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다나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화학 쪽도 아니고 사실 박사도 없는 그런 그 어떤 회사 연구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른 세 분이 연속으로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뭔가라는 고민을 그때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뭐 노요리 교수님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뭐 IBS 단장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라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 연구비를 받는 수준의 연구자라고 볼 수가 있고 다나카 같은 경우는 뭐 그 출연형 연구소에 있는 연구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연구하시는 분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분이 다 일본은 그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일본의 시스템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민영 박사님이 이제 임팩트 얘기를 하시고 일본의 예를 들었었는데 일본도 사실 최근에 임팩트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일본 과학자들이 조금 걱정하는 것은 일본이 80년대, 90년대에 투자를 통해서 현재 노벨상을 받고 있는데 최근의 투자 방향으로는 2, 3년 후에는 노벨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에 추격 기술, 그 다음에 선도 기술 얘기는 또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이제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저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그 해외 석학평가를 한 거에 대한 기사가 나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그 외부 특히 이제 외국의 석학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석학평가를 했었고요. 10년 후에 작년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에 난 내용은 그 언론의 특성상 굉장히 문제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서울대 따라하기 과학만 한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삼으셨는데 사실 그 석학평가의 내용의 대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신 분들이 서울대 자연과학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펙트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같은 동료 학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신 건데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크게 지적을 해주신 것이 어떤 주제에 있어서 진짜 새로운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연구 인력 차원에서 너무 대학원생이 많고 이 박사과정 연구원이 너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것이 경쟁력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민영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장에 이제 그 다음 날 그 조선일보에 저희 김성원 학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 서울대 자연대 입장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 들어오시는 교수님들과 그리고 기존의 중견 교수님들이 어떻게 모험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포스닥과 같은 우수한 그 신진 인력을 저희가 리크루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 기초과학 쪽에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의견 몇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10년 전에도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초 연구나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비전의 서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전의 선언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구, 특히 이제 기초과학은 특성상 어떤 방향을 정해주기보다는 저희가 새로운 방향을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 석학들도 저희 학생들이 뛰어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희 학생들을 빼가기 위해서 끝나겠습니다.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IBS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원하는 그 어떤 컨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IBS가 약간 저희 그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느 한 사람한테 줬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그 결과의 성과물을 따지기보다는 그 과정의 축적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는 성공 실패 두 가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가 어떻게 진행돼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축적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기초 연구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실 텐데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옆에서 지금 옆구리 찔렀습니다. 예, 그냥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종석입니다. 사실 기초연구라는 오늘 그 질적인 향상이라는 큰 주제였는데, 사실은 모든 아마 과학기술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아마 기초연구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아마 생리적으로 특성적으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연구소에 근무한 지 30년에 끊임없이 기초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연구라는 것이 왜 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하고 저의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걸린 시간은 한 30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연구라는 정의는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뭐 이런 선형 모델로 이런 모델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기초 연구를 하면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재원의 한정과 그다음에 투자해야 할 분야에서 목적 기초는,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적 기초 연구. 그다음에 오늘 그 송정국 그 원장님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 그 연근의 해양 지질 그 탐사 조사 분석 보고서라는 걸, 그런 사업을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 기초 연구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보다는 순수 기초 연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 한번 그 같이 생각해 봐야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를 그 패널에 부른 이유는 아마도 한 축을 담당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그 수행의 한 축인 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사람으로 저를 부른 것 같은데, 그래서 실현기관의 그 기초연구에 대한 문제, 그런 점을 좀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모델에 아마 김대중 정부에서 이런 적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계는 3개의 분류로 했었죠. 그래서 기초기술연구회,
그다음에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이렇게 세 개에 분류했는데 그 기초기술연구에 해당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보면은 독일에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막스 프랑크 연구협회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술연구회가 조금 그 지금 묘한데 그 헬름 홀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라이프치 연구회 이것들이 바로 그 공공기술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산업기술은 이제 오늘은 논의가 아니니까 좀 제가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가까이 일본의 가장 기초과학을 기초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은 리켄이 있는데 리켄이 바로 우리가 이제 보아했는데 저는 이제 리켄은 오랫동안 공동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거기에 연구 단위를 맡는 소위 말하는 연구실장을 맡으면 그 사람이 하는 연구 분야는 7년마다 이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연구실을 하드웨어를 유지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10년 정도의 단위의 그 일모령 연구조직 그래서 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센터가 아닌 정말로 굉장히 큰 연구단, 연구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두 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자기가 고유하게 있는 그 실장이 정년퇴직해제 할 때까지 있어야 하는 연구 조직과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이런 그 일모령 연구 조직에서 이제 두 개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것도. 그다음에 우리 출연 연구기관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오늘 IBS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제가 밑에다가 써놓는 게 기존 출연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IBS입니다. 근데 IBS는 기초 과학만 하기 위한 IBS죠. IBS 오늘 송충환 본부장님 얘기하신 모든 그 운영 철학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출연염의 문제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걸 보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2008년, 2009년에 그 과학 빈스벨트 추진단에 그때는 이제 세종시 그 정부 이전에 그 추진에 그 조금 변형하는 것으로 과학 빈스벨트에서 시작을 해서 그 IBS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출연연의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개선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IBS인가 그 어떻게 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고 단 하나 이제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재원이라고 했는데 먼저 기초연구의 재원은 끊임없이 모든 연구자들은 자기가 다 기초연구하는데 재원은 끊임없이 모자랍니다. 그럼 이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냐? 더 끊임없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간이 기초연구에 대한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아니죠 여기는 사실은 출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무슨 문화산업 융합진흥인가 이게 그거 말고 바로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요. 최근에 삼성과 태평양 제약이 이런 걸 시작을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특히 대학에는 틀림없이 대학의 이공계 교수를 뽑았으면 그분이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연구비를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것 무조건 뽑기만 하고 인건비만 주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대학의 이런 구조조정 개혁을 그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대학의 기본 연구비를 매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책을 같이 드라이브하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 각 연구 기술 분야 연구 분야에 따라서 연구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스매치에 의해서 지금 매상 모자란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옛날에 과거에 저희 PBS를 한 적이 있는데 프로젝트 당신이 하는 연구에 필요한 단가가 얼마냐 이게 뭐 다리 놓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다시 대학에 적용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출연연구는 PBS 그걸 적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연구비의 소요 연구비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의 그 순수 기초 연구비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는 그 과학기술 전략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2017년까지 40% 예산에 정부 예산의 40%를 투자하겠다고 그런 이제 지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순수한 기초연구비, 순수 기초연구, 그야말로 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써놓은데 여러 가지 국립대학의 심지어는 교원 인건비도 기초 예산에 투자 그 지표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보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하는 그 지금 탑다운 바텀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속성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연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IBS 얘기한 대로 연구비 집행과 자율성 평가 바로 이런 것들은 해결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프라 얘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라이프치 연구회 즉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구 시설, 그다음에
딱히 어느 분야라고 지칭될 수 없는 공공에 해당하는 그런 인프라들을 갖춰줘야만 우리나라의 그 기초 연구의 그 새로운 질적인 그 점핑업이 가능하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그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미래부의 조철희 서기관께서 미래부 입장에서 지금 발제된 거, 그다음에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아마 미래부 입장을 밝혀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고 지금 이렇게 발제자들 말씀도 좀 들어야 되고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좀 예.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것이 산업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해서 출발해서 사이언스 쪽으로 넘어온 것은 80년대가 되고 그 이후로 또 시작이 막 됐고 90년대 되면서 대학에서 제대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그 개인 연구 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기초연구, 기초과학 이런 말이 아직도 그 용어와 정립도 아직 안 된 상태일 정도로 그 어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들이 너무 크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든 미래에 앞으로의 50년, 100년은 기초연구가 참 가장 관건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초연구 발전 비전을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초연구가 무엇이냐, 정말 기초연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연구를 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가? 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책 대상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기초연구를 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기초연구의 국가가 제시할 비전과 원칙, 또 그 원칙들로 좀 추구해가는 가치, 이런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사실 의견을 들으러 왔지 코멘터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도 또 한 번 더 녹이는 이런 과정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상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철희 서기관님께서는 지금 아까 그 기초 종합계획, 종합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초연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 발전 비전에서 100년을 위한 기초연구 발전 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연구자들, 우리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님들 중심으로 작년 9월에 2기가 구성되어서 한 4회에 걸쳐서 기초연구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기초연구는 정말 무엇이었는가를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또 이런 질문에 기반한 자료들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광주, 부산, 대전, 서울에서 현장에 연구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고요. 지금은 학회에 기초연구 발전 비전, 원칙, 가치, 이것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기초연구가 무엇인가를 저희들 자신이, 또 기초연구 하시는 분도 물어봐도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정의와 토론이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을까. 용어가 정의되지 않은 학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듯이 그 기초연구가 무엇인지와 기초연구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어쨌든 기초연구 발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 관심이 있는 여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은 비전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 발제자들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5분씩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 3분씩으로 짧게. 아까 이게 발표를 너무 길게 했어. 우리 소 위원장님. 자, 예, 그럼 우리 발제자 이민영 박사부터 먼저 짧게 발표하시죠. 우리 저기 안 의원님 가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안 R&D 패러독스란 용어가 단순히 퍼셉션의 오류의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R&D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계신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이게 퍼셉션의 오류의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건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송충환님. 예,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현실 논설위원님이 이게 강하게 찔러주셔서 그런지 저도 안현실 위원님이 IBS가 디펜스를 한다 이런 아마 인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까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IBS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로 IBS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좀 IBS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먼저 IB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신 상태에서 IBS에 대해서 뭐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IBS 방식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디펜스라고 이제 우리 안현실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IBS에서 하는 방식이 우리 안종석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연구계에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연구자가 정말 단기 실적에 얽매여 가지고 막 내가 논문 몇 편 내야지 이런 부담감 속에서 연구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얼마나 이 연구자들이 바라는 그런 연구가 연구 형태겠습니까? 근데 다만 모든 연구자들을 다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IBS는 연구자 일부 뽑아서 이제 이걸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 연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이제 저는 큰 틀에서라 그러면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기초 연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러면 정부가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개발 연구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정부 예산이니까 그걸 이제 기초적으로 돌려서 대학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하면 정부가 사실은 미래 먹거리 또는 대학이나 출연연에 있는 분들의 기초 연구를 지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기업이 우리나라 기초 연구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플로어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분 말씀만 듣겠습니다. 혹시 좀 길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말씀하시죠. 좀 서론이나 이런 얘기는 하시지 마시고요. 딱 본론만 해주세요. 제가 국제연구소도 있었고 대학에서 경영관리하다 나왔는데요. 꼭 교육부 사람들이 왔어야 되는데요. 연구 질 관리는 국가가 평가 관리해서 높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다. 연구자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총장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구조 자체 그렇고.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모교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물리과, 제 모교에 물리과 교수가 80명이 있어요.
근데 80명이 이제 같은 코스를 한 5명이 코스를 오파합니다. 그리고 거기 애들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는 연구비가 없으면 학생 뽑지를 못해요. 그리고 애들이 훌륭한 교수 밑에 가서 코스 듣고 연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안 돼서 학생이 저 코스 듣는 아이가 없고 학생을 못 뽑으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80명 스스로가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합니다. 학생은 훌륭한 교수 밑에 조교 들어가고 연구 들어가려고 그러고 교수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이런 그 인프라 내에 그런 경쟁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되어야지 우리처럼 대학이라는 게 교수 대수명 놓고 뭐 연구 시설도 없고 이렇게 경쟁해 가지고는 스스로 안 된다. 그러니까 백화점 대학 자체를 학과를 키워 가지고 특성화해서 뭐 대학 교수를 거기 물리과에 뭐 15명 30명 이렇게 교수를 넣고 그 안에서 자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바꿔져야지 지금 우리나라 이런 대학 가지고는 백날 해도 경쟁력이 안 올라간다. 이 패러다임 체인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요. 이상으로 이렇게 토론을 마치고 사실 기초 연구 경쟁력을 이게 질적 혁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화두는 굉장히 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뭐 40%까지 기초 연구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저는 아까 기초 연구라고 하면 어차피 연구비가 국가 연구비인 까닭에 우리가 기초 연구를 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를 사실 국가 경쟁력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데 우리가 필요한 기초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딱 12시 조금 전인데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두 분 발표자분들과 그리고 5분의 토론자 그리고 정광화 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406회 스태피 과학기술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